발터 베냐민에 대한 강좌를 오늘부터 2번 할 텐데요. 혹시 이 책들 가져오셨나요? 제가 교재가 있을 거라고 공지를 해드렸는데 제대로 공지가 안 됐었나요? 이거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교재 가져오셔야 된다고. 왜냐면 이걸 읽으면서 강의를 진행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지가 안 돼 있을까 봐 여기다가 웬만한 내용은 다 써왔거든요. 근데 제가 빼먹고 안 써온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썼어야 되는데 왜냐면은 오늘은 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고 하는 요 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또 다른 책입니다. 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브에 관하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요걸 반드시 읽어오셔야 돼요. 그냥 와서 앉아 계시면 별로 강의 들으시는 효과가 없을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웬만한 거 이야기할 거리는 여기다 다 적어왔는데 못 적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책에 보시면 지금 이 번역본은 발터 베냐민에 관한 번역으로는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고 이제까지 나온 여러 가지 번역들 또 베냐민에 대한 외국의 해석들을 참고해서 나왔기 때문에 베냐민 선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베냐민 선집이 나온 거는 처음이죠. 상당히 중요한데 끝에 부록으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 관련 노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왜 이 사람이 이걸 썼는지를 스스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엄밀히 말하면 논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은 체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논문이 아니라 사실 에세이죠. 우리가 논문 그랬을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있고 참고문헌 있고 그 다음에 심사받는 게 논문인데 베냐민은 평생 베냐민 전집에 한 이 정도 되나? 평생 한 권의 책을 쓴 적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후배인 롤프 티데만이라는 사람이 모아서 책을 낸 거지 베냐민 자신은 한 권의 책도 쓴 적이 없습니다. 논문도 쓴 적이 없고요. 내가 있었는데 1차적으로 19세기 이래 우리에게 전승된 예술 개념을 비판하기 위한 길을 트려고 노력한다. 19세기 이래 전승된 예술 개념. 그게 뭐냐면 그 개념에 이데올로기의 낙인이 찍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술 개념의 이데올로기의 낙인이 찍혀 있다. 그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 거죠. 그 개념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은 그 개념이 예술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예술의 역사적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즉 예술이 역사적으로 구성된 건데 이 얘기를 이제 좀 이따가 자세하게 되풀이해서 할 거예요. 예술의 역사적 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마법적 표상들로부터 정의하는 추상성에서 엿볼 수 있다. 마법적 표상, 즉 사람을 홀리는 거짓 표상. 마술사가 결국 속이는 거거든요. 근데 하도 잘 속여가지고 우리가 속이는지 모르고 속는 거거든요. 근데 표상들이 마법적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짓된 표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술에 대한 이 추상적이고 마법적인 표상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곧 그 기만적 성격은 이중적으로 입증된다. 하나는 영화를 통해서, 또 하나는 이제 좀 난해한 얘기를 하는데 태고적의 예술과 대결시킴으로써 입증된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걸 읽어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제가 베냐민을 접근하는 각도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다른 분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사진 중심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베냐민을 사진 중심으로 보려고 할 겁니다. 제가 사실은 베냐민 전공은 동문학과에서 많이 하고요. 이거 번역하신 분들도 보니까 다 동문학 쪽 계신 분들인데 최성만 선생님은 이화여대 동문학과 교수고 김영옥 선생님은 서울대 대학원에서 동문학 전공하신 분이고 뭐 하여튼 그런데 네. 이 또 한 분은 불문과 졸업하신 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동문학 전공이나 이런 철학 전공하신 분들이 접근할 때 텍스트로 접근하죠. 당연하죠. 철학은 텍스트로 적혀 있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주얼하게 접근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베냐민 자신이 텍스추얼한 사고보다는 비주얼한 사고를 많이 전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씁니다. 댕크빌더라는 말, 댕크빌트. 독일어로 댕크는
생각. 빌트는 이미지입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 말이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했다라거나 생각에 대한 이미지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다 파악을 못하고 아직까지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중인데, 베냐민의 사상의 특징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모순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베냐민이 살았던 1900년대 초반, 1940년도까지 그 모순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동료인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유명한 학자인 아도르노조차도 베냐민을 이해하지 못하고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딱 한 번 일생 동안 직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직업을 가진 적도 없고 책도 쓴 적이 없는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딱 한 번 직업을 가지려고 베를린 대학에, 독일에서는 대학 교수 되려면 논문을 써서 내거든요. 그걸 하빌리타티온이라고 그러는데 교수 자격 논문이라고 하죠. 그걸 제출했을 때 베를린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이 한 말은 그거였어요.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다. 베를린 대학의 철학과 교수들이 무슨 말인지 한마디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거죠. 근데 오늘날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걸 막 이렇게 해석하는 거 보면, 야, 이제 한국이 핸드폰도 잘 만들고 독일보다 낫구나. 독일 핸드폰 만드는 거 없죠, 그죠? 독일제 핸드폰이라는 거 없잖아요. 한국이 독일보다 낫다, 그런 생각인데, 베냐민은 평생 동안 그 당시 지식인들이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령 영화를 문학의 차원에서 본다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대중문화를 가지고 마치 심각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본다든가 하는 거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는 지식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던 일이에요. 지식인 그러면 뭐 괴테, 쉴러 뭐 이런 거 다루고, 물론 베냐민도 다뤘지만, 근데 베냐민이 구현하고 있는 모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예요. 저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게 틀렸구나, 말도 안 되는 걸 서로 맞붙였을까 생각을 했는데, 베냐민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저보다 똑똑하면 똑똑했지 바보가 아닌데, 그래서 베냐민의 사고는, 우리는 근데 모순을 피하는 편입니다. 가령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근데 돈 벌려면은 착하게 살면 돈 못 벌잖아요, 그죠? 못된 짓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 벌려면 못되게 살아야 한다는 거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게 충돌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모순해서 우리의 사고를 다 막혀버립니다. 근데 베냐민은 그걸 뚫고 사고하려고 한 사람이죠. 그래서 댕크빌더라는 말은, 댕크빌트, 빌더는 복수인데, 철학의 오래 문제점을 한 번에 으스러뜨리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유는 텍스처란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그래, 그 문제가 있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텍스처하게 말로 내러티브로 풀어가는 거지, 이미지 하나로, 예를 들어서 벽지에 이미지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저걸 가지고 사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오랜 동안 서양의 많은 철학가와 사상가들이, 롤랑 바르트도 그런 말을 했는데, 이미지로는 어떤 사유도 전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퍽 찍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딱 뜨면 보이는 게 이미지잖아요. 아무 생각 안 해도, 그죠? 강아지나 고양이들도 이미지는 보일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상가들이 이미지를 폄하했죠. 혹은 비주얼한 것을 폄하를 했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베냐민이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비주얼한 것을 통해서 뭔가 기존의 텍스처란 사고, 텍스처란 사고는 선형적 사고죠. 기승전결이 있는 거. 그것이 아닌 시간의 구분도 없이 과거와 현재가 완전히 만나서 충돌하는 식의 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사고를 저는 베냐민이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이 어려운 이유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가령 대학원생이 하는 말을 유치원생이 절대로 이해 못하겠죠, 그죠? 그런 이유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철학자들이 다루는 문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가령 뭐 존재론에서 그런 거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더 나아가서 존재하고 있다는 건 뭐냐? 다 대답을 하죠. 아니, 있으니까 있는 거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베냐민은 그나마 그런 사유들은 텍스처얼하기 때문에 읽으면 풀리는데, 베냐민은 그걸 비주얼하게 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건 저 혼자 해석인데, 아마도 베냐민이 사상가 중에서 가장 사진적 경험에 강렬하게 충격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뭐 우리가 아는 헤겔, 칸트, 쇼펜하우어 다 사진 나오기 전에 존재했던 철학자들입니다. 뭐 쉴러니 뭐 몽땅. 그리고 그 후에 철학자들 뭐 하이데거니 니체니, 이런 니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니체 거의 안 읽어가지고 사진에 대해서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재밌는 건 니체가 타이프라이터 썼다 그래요.
네, 그 키틀러라고 하는 유명한 미디어 이론가가 그 니체의 타이프라이터 사용에 대해서 자세히 쓰는데, 재밌는 사실은 니체는 타이프라이터를 쓰면서 자기가 타이프라이터 썼다는 사실을 밝히려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굉장한 사상가인데 그 한낱 조그만 쇳조가리 기계에 의존해서 글을 쓴다는 거는 좀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사상이란 이 철학자의 엄청난 이 존재에서 나와야지 기계에서 나오는 거는 이건 좀 창피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간 상당히 많은 철학자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텍스처럴하게 또 선형적 내러티브로 쭉 풀어나갔는데, 베냐민이 사진을 딱 보니 이거는 뭐 선형적 내러티브가 아니거든요. 예. 소위 그 파편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파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냐민의 여러 저작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모티브인데,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사진에다가 인식을 부여하지 않죠. 저기 이제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인식을 부여할 경우는 저걸 텍스처럴하게 해석해야 인식이 부여돼요. 나무다, 하늘이다, 구도가 어떻다 그런지 말을 싹 배제하고 과연 인식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이 하려고 한 시도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불가능한 시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얘기를 하지만 베냐민의 핵심을 잡은 사람은 별로 없지 않은가. 근데 더 어려운 점은 이거죠. 사진을 보고 사진 얘기를 하면 쉬워요. 근데 문제는 역사 자체를 사진으로 본다는 거죠. 예, 여기에 베냐민의 엄청난 특성이 있죠. 역사 자체를 사진으로 본다. 즉,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거에서 태고 얘기를 했는데, 베냐민이 태고사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주 까마득히 먼 역사, 뭐 3,000년, 5,000년, 몇만 년 전에 인류의 기원의 역사에서부터 지금의 역사, 심지어 미래까지 한순간에 응축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폭파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기이하고 모순적인 사고를 가능케 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진을 보고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지각의 장이구나. 네, 지각. 베냐민이 계속 여기 이 글에서 다룰 문제가 이제 지각의 문제인데, 영어로 하면 퍼셉션이죠. 그러니까 보고 이거로구나 하고 이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경험. 제가 보기에는 사진이 가져다 주는 지각적 충격이 베냐민을 다른 사상가들과 완전히 다른 쪽으로 몰지 않았나. 그래서 베냐민은 정식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 멤버는 아니었는데,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멤버라면 뭐 아도르노하고 호르카이머, 그 다음에 이제 마르쿠세, 이런 에리히 프롬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아도르노가 친했기 때문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에서 발행하는 사회조사 연구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아도르노는 다 읽은 건 아니지만 아도르노는 음악 쪽에 많이 관심 있었던 사람이고 음악에 대한 책을 많이 썼었고요. 그리고 아도르노의 사고는 음악을 축으로 많이 전개가 돼요.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에서 그 사람은 혁명적 계기를 찾아요. 베냐민은 사진의 파편성 속에서 혁명적 계기를 찾고, 그러니까 완전히 방식이 다르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도르노가 끝까지 베냐민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가령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음악 매니아가 있고 사진 매니아가 있어요. 근데 서로는 서로의 세계를 이해를 못해요. 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이쪽에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는 샌드위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막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죠. 내가 그걸 딱 먹고서 이게 짬뽕의 묘미구나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베냐민의 시각적 사고가 이해되기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시각적 사고라기보다 딴 말을 하나 고안해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지각에 근거해서 뭔가를 파악하는 어떤 그런 것. 근데 베냐민은 그거를 한 번도 차근차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명한 사상가치고 차근차근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몇 번 왔다가 지적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설명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다루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어렵고 또 자기들이 전개하는 사고가 되게 밀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쉽게 설명하면 꼭 그 꼴이 됩니다. 독한 술을 마시는데 독하니까 물을 잔뜩 타서 마시면 독한 술의 묘미가 사라지죠. 그죠? 위스키 마시는데 독하니까 저는 얼음 타서 안 먹거든요. 근데 보통 얼음 잔뜩 타고 콜라 타서 먹잖아요. 그럼 위스키 맛이 사라지죠. 그래서 철학에 대해서 쓴 쉬운 책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인 게 그 마단 사럽이라는 사람이 쓴 알기 쉬운 자크라캉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 읽으면 그 책 자체는 이해하기 되게 쉬운데 그거 읽은 다음에 자크라캉 읽으면 하나도 도움 안 돼요. 하나도 근력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근력이 강화돼야 다음 단계 운동으로 갈 수 있는데 말하자면 살살 걷다가 갑자기 마라톤을 시키니 마라톤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베냐민은 사진적 사유를 했던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사유라는 말조차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을 사람들하고 꼼꼼히 읽는 과정에서 몇 가지 좀 틀렸다 싶은 점을 발견을 했는데 아마 그것도 베냐민이 쳐놓은 함정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확실히 틀린 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의 작은 역사라는 글이 있는데요. 사진의 역사책을 좀만 꼼꼼히 보면 안 틀릴 그런 거를 오류를 마구 범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고 사진에 대해서 많은 글을 쓴 세 사람 정도 사상가가 있죠. 발터 베냐민, 롤랑 바르트, 수잔 손탁. 이 세 사람 다 사진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 어떤 입장이냐면 대신에 문학에 근거한 사람들이고요. 텍스트에 근거한 사람들인데 통찰력은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쓱 보니까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문화현상으로 사진이 있더라. 그러니까 절대로 사진을 찍거나 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령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진 몇 미리 렌즈로 찍었냐 그러면 절대로 모를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사 100짜리 필름하고 아사 400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절대로 모를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진을 보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통찰을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어떤 매체보다도 사진은 깊숙이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사진을 이해하려면 기술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돼요. 가령 이런 예를 드릴게요. 제가 사진평론가가 된 계기는 아주 우스운 계기인데 대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인가에 그때 인사동에 예총화랑이 있었습니다. 예총화랑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지금은 대학로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어느 대학에 사진 동아리 회원들이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말하자면 아마추어들의 정말 초보적인 사진이죠. 근데 이제 옛날에 흑백 사진을 암실에서 뽑을 때 인화지가 이렇게 있으면 확대기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조절해서 사진을 뽑는데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인화지를 더 태울 수가 있어요. 더 시커매집니다. 근데 그런 기법이 있는지 까마득히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사진을 봤는데 하늘이 더 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심오한 경지가 있다. 어떻게 샤탄을 놓고 어떻게 찰칵 누르면 더 검해지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 거죠. 만약에 어떤 평론가가 실제로 요즘 이제 사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진에 대해서 글을 쓰시는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만약에 그 사진을 되게 심오한 사진이라고 쓰면 완전히 바보 병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술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양반들의 특징은 뭐냐면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기술 너머의 어떤 것, 은유적이고 환유적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오류가 생기냐면 기술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을 간과한다. 근데 베냐민 같은 경우 또 웃기는 거는 그러면서 또 기술 결정론이라고 또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면모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기계비평이라는 걸 하면서 사진의 기계적인 측면을 꼼꼼히 관찰하고 읽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점도 있고 또 새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 책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서문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책을 번역하고 편집하신 분들이 베냐민의 사상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고 치밀하게 해석해서 쓴 서문이지만 다 문학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진적 관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사진을 들여다봤고 저는 정말 사진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어떤 걸 딱 보면 저거 사진 프레임을 하면 저거 그림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생각만 하거든요. 정말로. 제가 사진평론가인 이유는 세계 전체를 사진적으로 보기 때문이지 추상적인 사고를 머리에 잔뜩 때려놓고 그래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자 이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베냐민을 사진적으로 보지 않고 오로지 텍스처럴하게만 보는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부분에서는 한번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이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을 읽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순도 100%, 한 분 계시고. 거의 순도 100%군요. 그럴까봐 제가 줄거리를 정리해왔습니다. 맨 윗줄에 기술 복제 시대 예술 작품의 주된 뼈대는 이건 베냐민 자신이 어디다 쓴 건데 복제 가능성, 정신 분산, 정치화. 근데 이 세 가지 항이 서로 다 안 맞아요, 서로. 이걸 어떻게 엮어내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부터 베냐민을 읽었는데 84년부터 읽었는데 그때는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머리가 커가지고 보니까 이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줄거리를 제가 기억에서부터 비읍까지 정리했는데 첫째, 이건 이제 이 글을 제가 요약한 거예요.
사진과 영화의 발명으로 예술작품이 기술적으로 복제된다. 그래서 미케니컬리 복제된다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복제는 기본적으로 원시 시대도 가능했기 때문에. 영어로 하면 reproduce. 그냥 있는 거 베껴버리는 것도 복제죠. 단 정확하지 않고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들 수가 없죠. 핵심은 그겁니다. 기계적으로 복제하다 보니 똑같은 걸 몇만 장, 수십만 장 만들어낼 수 있다더라.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난 양적인 변화가 질적인 변화를 몰고 오더라. 그 소위 그 해겔 변증법에서 그 양질 전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 우리말로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말의 구슬을 마룻바닥에 확 뿌려버리면 그거 아무 소용없죠. 즉 서말이라고 하는 양 자체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꿰기 시작하면 목걸이가 되겠죠. 즉 서말이라고 하는 양이 그냥 구슬더미에서 목걸이라고 하는 다른 질로 변하죠. 그게 이제 변증법의 여러 가지 그 계기 중에 하나인데, 이 양반이 양질 전화의 법칙을 딱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사진이 어떤 이미지가 한 장 있을 때하고 똑같은 게 만 장, 10만 장 있을 때 당연히 다르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끝에다 부록에다가 쓰면서 그 부분을 안 썼는데 그런 사고를 같이 첨가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날 사진은 네트워크상에 존재하죠. 저만 해도 한 디지털 카메라를 제가 한 2000년도인가 처음 샀는데 그 후로 한 번도 사진을 종이에 뽑아서 누굴 주거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종이에 뽑아서 주면 고맙다고 다 버렸어요. 종이로 된 사진을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진을 지금 다 네트워크상으로 주고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디지털 사진의 문제는 기존에 사진하는 사람들은 사진 퀄리티만 따지거든요. 어떻게 하면 디지털 사진으로 좋은 색을 낼까. 저는 그게 관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관심은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게 참 역설적이게도 사진가들이 디지털 사진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아날로그 사진의 느낌이에요. 이 얼마나 퇴행적이에요. 딱 베냐민이 말한 게 그거거든요. 역사가 무너뜨린 심판대 위에다가 영화와 사진을 같이 세워놓고 심판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그런 짓을 사진가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따지는 게, 야, 어떤 인화지로 하면 사진이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이 난대, 뭐 이러고 있는데, 그럼 그냥 자연에 가서 물 첨벙거리고 놀지 뭐하러 사진을 찍습니까? 나무 껍질 벗겨먹고 벌레 잡아먹으면 되지. 뭐하러 비싼 카메라를 들고 도시에서 돌아다녀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사진의 문제는 네트워크의 문제고, 이런 거죠. 설사 내가 찍은 사진의 질이 아무리 좋아도, 지금은 뭐 우리가 인터넷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 용량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한 5, 6년 전만 해도 그게 전송 속도가 안 빨라가지고 영화 하나 다운받으려면 몇 시간 걸렸잖아요. 지금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뭐 5분도 안 걸리는데, 그게 이런 거죠. 캐논 EOS 1DS 마크 3 같은 카메라로 찍으면 파일 사이즈가 되게 커진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나가서, 출사 나가서 찍으면 하루에 찍은 사진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지죠. 막 몇 기가가 되는데, 그걸 전송할 방법이 옛날에 없었죠. 지금은 뭐 엔드라이브에 올려도 되고 외장하드에 담아도 되고 USB에 담아도 줘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그걸 소화해주지 않으면 사진의 퀄리티도 보장 안 됩니다. 왜? 옛날식으로 하면 내가 찍은 사진 한 장이 10메가인데 요즘도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10메가짜리 처음부터 이메일 보내면 메일함이 꽉 찼다고 되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전 그런 사람 보면 아유 자기 집 청소도 안 하는 사람이구나 속으로 찝찝거리는데, 근데 만약에 정말로 네트워크에 첨부할 수 있는 파일 사이즈가 10메가 이하면 억지로 울며게 잡으면 그 사진을 줄여야 되죠. 그죠? 사진의 파일 사이즈를 줄이다 보니 퀄리티도 손상되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면 디지털 사진의 퀄리티는 네트워크에 달려있다. 네. 그리고 네트워크야말로 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터넷 네트워크가 제일 잘 깔린 나라고 어디서든 핸드폰 다 되고, 그죠? 뉴욕은 아마 요즘 이제 간신히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요. 캐나다 토론토는 지하철에서 핸드폰 안 됩니다. 그래서 토론토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왜 카카오톡을 쓰냐면 한국 사람 미리 카카오톡에 써놓은 다음에 지하철에 나오면 바로 딱 전송할 수 있게. 예. 파리는 모르겠고 파리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네트워크가 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진이 변화되는 그런 어떤 양상에 가장 민감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베냐민이 와서 보면 재밌고 좋아했을 나라가 한국이 아닐까 싶어요. 유감스럽게 1940년도에 죽었지만. 그래서 예술작품이 기술적으로 복제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술작품이 더 이상 예술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가령 모나리자 그림이 인쇄된 달력, 한 장에 뭐 한
몇 천 원밖에 안 하는 달력은 그 위상은 모나리자 그림하고 비교가 아예 안 되죠. 네. 그 달력 자체를 예술작품이라고 하지 않거든. 찢어버려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모나리자 원본 찢으면 큰일 나겠죠. 루브르에 가서 혹시 모나리자 보신 분 계세요? 가면 그 방은 진짜 무슨 이거는 예술작품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예술작품 학대 공간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이 숭배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아비규환은 생전 처음 가봤는데 그래서 예술작품을 기술적으로 복제하면 예술작품 자체가 사라져요. 약간 손상되거나 변형되는 게 아니고 예술이 사라지죠.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이나 아도르노나 이런 사상가들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술의 종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술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예술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멀리 잡으면 알타미라 동굴 벽화서부터라고 하겠지만 그거 예술 아니죠. 주술적인 목적이지 감상용 아닙니다. 예술의 역사는 기껏 해봐야 1700년대 중반에 프랑스에서 보자르 나왔을 때 그 보자르란 말을 영어로 번역한 것이 파인아트고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말이 예술이고 한국말은 예술이란 말이 없죠. 예술, 미술 다 일본 말이고요. 참고로 국어도 일본 말이고 국보 일본 말이고 다 일본 말입니다. 여러분이 쓰시는 말 중에 한국말 거의 없어요. 국어가 일본 말이라는 사실 충격적이지 않아요? 국어. 일본 말이에요. 국보도 일본 말입니다. 대학, 진리 다 일본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기술적으로 복제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산업시대에 나타나는 양상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석사 논문 쓸 때부터 베냐민을 주목했던 이유는 뭐냐면 산업사회에서 산업이 막 돌아가고 그런 산업적인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예술에 대해 사고한 사람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깊이 관심이 있었죠. 당연히 산업적인 복제는 많은 것을 변화시키죠. 미케니컬 리프덕션 당연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하나의 진품에 대해서 여러 장의 똑같은 이미지들이 돌아다니자 예술작품에 들어있던 아우라가 파괴된다.